결국 검찰이 세 차례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조사 한번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퇴임 5년 만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네요. 201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하고 그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한 5년하고 한 2달 정도, 5년하고 2달 정도 만에 참 신분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에서 이제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재판에 넘깁니다. 구속 기소하게. 구속 만기는 이제 내일인데 오늘 하루 전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2일에 구속됐죠. 네. 당시에 검찰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거기에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이제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그때의 그 검찰의 판단과 거의 동일하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무려 14개의 범죄를 범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그런 범죄를 좀 묶어볼게요. 네네. 그렇게 묶어보면 일단 뇌물을 받았다. 이제 아하. 수뢰죄가 있고요. 네. 또 횡령. 네. 그리고 또 조세 포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국고손실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 형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형법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있고 네. 또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이제 반출한 네. 그런 유출한 그 청와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총 14가지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그 재산 범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스 관련돼서 횡령이 있습니다. 이게 네. 355억 원의 그런 회사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횡령죄고요. 아하. 그리고 또 뇌물입니다. 네. 뇌물이 무려 111억 원에 달한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 네. 또 이팔성 전 회장이나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심지어 종교단체, 또 신발 회사, 신발 그러니까요. 판매 회사 네. 등으로부터도 다 받았는데 사실 이것만 있었겠냐, 더 있지 않았겠냐, 또 네. 당선 축하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드러난 게 전체가 아니고 전부가 네. 아니고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얘기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재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오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 오늘 구속 기소하는 그 시각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 옥중조사라고 하는 표현, 그 세 차례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조사를 못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이례적인 일이죠. 일반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네. 재수자라면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이런 재판을 거부하고 이런 사례를 봤지만 네. 검찰 조사까지 사실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이제 부장조사단 검찰도 굉장히 격을 높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갔고 그러나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서 검찰이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요. 네네. 세 차례 모두 거절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손 변호사님, 검찰 입장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세 차례 찾아가는 이른바 옥중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모두 무산됐지만 이거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와 조사가 있는데요. 네. 조사라는 게 이제 수사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아하, 되겠습니다. 네네. 즉 조사, 즉 피의자 신문은요. 네. 직접 대면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네. 대면 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네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건요. 꼭 그 피의자
만을 만나서 이제 그 묻고 답을 듣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하. 즉 다른 참고인들을 조사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계좌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네. 또는 통화 기록 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조사를 거부했을지 몰라도 기타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는 아닙니다만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그들이 재판받기 전에 검찰에서 한 진술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진술을 잘 정리해서 모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역시 검찰의 임무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불명확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손소 변호사님이 조사와 수사의 차이점 명확히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제 오늘 구속 기소가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쯤 시작될까 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기소해서 4월 말을 첫 이 공판 준비 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5월 초는 되어야 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기록을 받아보고 이 변호인이 준비가 되는 상태, 네. 그때를 이제 5월 중순으로 보는데 네. 이때 바로 본격적 재판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준비하는 건데요. 네. 이게 좀 어렵죠. 용어가 공판, 준비, 기일 네.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아하. 일단 기일이라는 게 이제 좀 그냥 날입니다. 네. 하는 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판이라는 게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공판 기일은 말 그대로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때 피고인 측도 나오고 그리고 또 검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은요. 말 그대로 정식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꼭 법정에서 하지도 않아요. 아, 다른 데서 할 그래요?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은 뭐 법정에서 하긴 하죠. 공판 준비 기일은 앞으로 이제 그 형사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좀 길 수 있고요. 네. 또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미리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네. 한다면 그 부분을 변호사, 주로 변호인이 나옵니다. 네. 변호인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변호인이 나오고 이제 검사 측이 나와서 판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미리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제출할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도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거나요. 아니면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희 다음 재판 때는 이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이 또 공전, 네. 헛수고가 되니까 미리 양측이 제출할 증거가 네. 무엇이며 또 신청할 증인이 누구인지 등등을 미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네.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판 준비 기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재판이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 예견됐기 네네.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그 준비 과정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공판 준비 기일은 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이 재판장 앞에서 앞으로의 재판 일정표를 짠다 이렇게 볼 수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금요일 날에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뭐 보도를 다 접하셨을 겁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재판부가 선고했는데 과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언론들이 과연 이 선고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을까, 전해 들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렸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일 오후 4시였죠.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최순실 변호사 측이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가서 이 최순실 씨에게 이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최순실 씨의 반응까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최순실 씨가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며 자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순실 측 관계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변호인일 가능성이 크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징역 20년에 대통령의 징역 24년이 올려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크다. 징역 44년의 무게라고 표현하면 최 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근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난 주말에요. 금요일 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하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벌금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최명기 원장님, 최순실 씨 측 관계자 얘기, 이게 최순실 씨 입장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더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할 논리를 반대로 하면은요, 네. 본인이 20년을 받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4년의 형을 내리기 위해서 본인이 20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원래 뭐 무죄든 5년이든 10년만 받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10년의 형을 받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년이나 16년밖에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20년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형을 갖다 높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척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방어해서 형을 낮게 받았으면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낮아졌을 텐데라는 네.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 속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최순실 씨 본인만 알 수 있겠죠. 정확한 의미는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24년에 이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벌금을 무려 180억 원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세윤 부장판사 얘기를 보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손 변호사님, 그럼 네. 180억 안 내기 위해서 그냥 3년간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건 꼭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고요. 네.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벌이라는 게 제일 무거운 게 사형이죠. 네. 사형 다음에 뭐 이제 금고, 징역, 금고, 벌금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벌들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형도 선고됐지만 함께 벌금형도 선고됐습니다. 네. 이게 그 뇌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네. 이렇게 되도록 특가법에 남아 있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려 18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노역장 유치라는 게 네. 뭐 구치소에 있는 그런 노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데 노역이라는 게 뭐 굉장히 힘든 일은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거나 네. 뭐 심지어 봉투를 만드는 것도 네. 있고요. 우리 뭐 그런 보도는 네. 옆에 봉투, 종이봉투에 풀 붙이는 거 그런 거잖아요. 네, 네네. 뭐 청소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정리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격한 그런 노동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노역장에 유치를 해놓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낼 능력이 없으니까 뭐 안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역장에서 노역으로 대신 벌금에 상응하는 그런 그 노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180억 원이라는 거액의 그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네. 이게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30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노역장에 가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행 형법상 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만데요? 이게 하루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입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하루에 1,643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액의 일당이 참 많구나. 네. 고액이구나. 이게 황제 노역, 만약에 노역을 하게 된다면 황제 노역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 교수님, 황제 노역 보도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게 벌금 거액의 벌금을 안 내려면
그냥 노역을 그것도 3년밖에 안 하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련다 시쳇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죠. 네. 저희 그로 2014년에 네. 당시 허재호 전 대주그룹 아하, 회장이죠. 네. 그때 벌금액이 25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네. 따지니까는 하루에 5억 원짜리 세상에. 입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그렇죠. 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네. 하루에 어떻게 5억 원? 일반인들은 뭐 단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그렇죠. 이런 뇌물이나 지금, 이걸로도 네.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파문이 있었고요. 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네. 당시에 벌금 40억 원이었었는데요. 네. 일당 400만 원 네. 노역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그런 액수에 비하면 엄청난 그런 황제 노역이다 이런 비판이 예.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개선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개선은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네. 박 전 대통령 경우도 만일의 경우 노역에 나선다면 하루에 뭐 1,400만 원 네. 정도의 액수니까 네. 사실은 엄청난 거죠. 일반인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 변호사님 네. 뭐 재판받을 때 한 번도 안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혹시 이런 그 추정이나 이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노역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사실 거부할 수는 없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 절차에 대한 그 협조라든지 그런 태도를 볼 때는 이 역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 노역장 유치예요. 노역장에 엄밀히 그 문구만 보자면 사실 노역장에 이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네, 노역장에 그냥 두는 거고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하루가 그 지나간 것으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네. 유치 안 된 것으로 볼 건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노역장 유치이기 때문에요. 네. 또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노역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혹시 하루는 지나갈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그 최명기 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여전히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노역마저 만약에 시킨다면 이건 박 전 대통령을 시쳇말로 2번 죽이는 결과다 이런 항의나 비판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마 그거 자체를 갖다 어떤 전 대통령으로서의 품이나 네. 권위를 갖다 깎아내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노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네. 노역을 거부한다고 본인이 표현하는 상황보다는 몸이 아파서 굉장히 힘들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네.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도 많이 느끼고 신체적인 네. 증상도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런 다음에 노역으로 인해서 깎아지게 되는 어떤 그 금액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미 자신이 가진 모든 거를 갖다 어차피 네. 재산을 갖다 행사할 수 없고요. 네. 나가게 되면 어차피 그때는 지지자의 도움을 갖다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네. 앞으로의 그 언젠가 만약에 이제 청기가 다 마쳤을 때도 본인의 경제적 생활을 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갖다 탕감받기 위해서 노역을 갖다 선택할 만한 동기부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MBN도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선고 당일 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다시 구치소를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할 것 같답니다. 이렇게 되면 김 교수님 뭘 논의할 수 있을까요? 박 전 대통령과. 일단은 첫 번째는 시중의 민심을 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지지자들은 어떤지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네. 지지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아마 관심을 보일 걸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항소 전략을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본인이 직접적 결정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국선 변호인들이 이제 대리로 이제 항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이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것인지 항소를 결정할 것인지 네.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2심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항소를 하게 될 경우 2심이 시작되면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아하.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의 체계를 불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네. 거부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보이콧을 할 것이냐 아니면 2심에서는 출정을 해서 네.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약간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 보였던 모습 그리고 현재 심정을 감안한다면은
크게 변화를 주긴 어렵지만 아마 유영학 네. 변호사랑 가장 믿는 사람이 지금 네. 유일한 세상과의 통로가 유영학 변호사 그렇네요.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아마 그에 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최명기 원장님 하실 말씀. 항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재판을 전부 보이콧했다 그러면은 항소 자체를 보이콧하는 게 보이콧 입장에서는 연장선상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재판을 갖다 건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2심을 본인이 보이콧하는 거는 모양새가 진짜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런저런 고민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랑 어떤 얘기를 나눌지에도 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세 차례 구치소를 찾아갔지만 조사 한번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이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퇴임 5년 만에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헌정사상 네 번째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네요. 2013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임기를 하고 그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한 5년하고 한 2달 정도, 5년하고 2달 정도 만에 참 신분이 극과 극을 달리게 됐습니다. 대통령에서 이제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 손수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재판에 넘깁니다. 구속 기소하게. 구속 만기는 이제 내일인데 오늘 하루 전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난달 22일에 구속됐죠. 네. 당시에 그 검찰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거기에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검찰이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는 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이제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그때의 그 검찰의 판단과 거의 동일하다. 아.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무려 14개의 범죄를 범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좀 그런 범죄를 좀 묶어볼게요. 그렇게 네네. 묶어보면 일단 뇌물을 받았다. 아하. 수뢰죄가 있고요. 네. 또 횡령. 네. 그리고 또 조세 포탈 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국고손실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 형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되게 되는 것이고요. 아. 또 형법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직권남용죄가 있고 네. 또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이제 반출한 네. 그런 유출한 그 청와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총 14가지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그 재산 범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다스 관련돼서 횡령이 있습니다. 이게 네. 355억 원의 그런 회사 돈을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횡령죄고요. 아하. 그리고 또 뇌물입니다. 네. 뇌물이 무려 111억 원에 달한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았다고 하는 네. 거. 그리고 또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 네. 또 이팔성 전 회장이나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 심지어 종교단체, 또 신발 회사, 신발 그러니까요. 판매 회사 네. 등으로부터도 다 받았는데 사실 이것만 있었겠냐, 더 있지 않았겠냐, 또 네. 당선 축하금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드러난 게 전체가 아니고 전부가 네. 아니고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얘기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재판이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오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고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 오늘 거 그런 거잖아요. 네, 네네. 청소하는 것도 네. 있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격한 그런 노동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노역장에 유치를 해놓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 낼 능력이 없으니까 안 받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역장에서 노역으로 대신 벌금에 상응하는 그런 그 노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지금 180억 원이라는 거액의 그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네. 이게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게 확정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30일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노역장에 가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행 형법상 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이게 하루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입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하루에 1,643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액에 일당이 참 많구나, 네. 고액이구나. 이게 황제 노역, 만약에 노역을 하게 된다면 황제 노역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 교수님, 황제 노역 보도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이게 벌금 거액의 벌금을 안 내려면 그냥 노역을 그것도 3년밖에 안 하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련다 시쳇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이미 있었죠. 네. 저희 그 2014년에 네. 당시 허재호 전 대주그룹 아하, 회장이죠. 네. 그때 벌금액이 254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네. 따지니까는 하루에 5억 원짜리 세상에. 일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 네. 하루에 어떻게 5억 원? 일반인들은 뭐 단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그렇죠. 이런 뇌물이나 이걸로도 네.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파문이 있었고요. 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네. 당시에 벌금 40억 원이었었는데요. 네. 일당 400만 원 네. 노역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의 그런 액수에 비하면 엄청난 그런 황제 노역이다 이런 비판이 네.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개선의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개선은 네.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하, 네. 박 전 대통령 경우도 만일의 경우 노역에 나선다면 하루에 뭐 1,400만 원 네. 정도의 액수니까 네. 사실은 엄청난 거죠. 일반인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 변호사님, 네. 뭐 재판받을 때 한 번도 안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혹시 이런 그 추정이나 이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노역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사실 거부할 수는 없죠. 거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사법 절차에 대한 그 협조라든지 그런 태도를 볼 때는 이 역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그 노역장 유치예요. 노역장의 엄밀히 그 문구만 보자면 사실 노역장에 이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네, 노역장에 그냥 두는 거고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거부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하루가 그 지나간 것으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네. 유치 안 된 것으로 볼 건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노역장 유치이기 때문에요. 네. 또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노역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지나갈 것으로. 네. 징역 44년의 무게라고 표현하면 최 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다. 근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지난 주말에요, 금요일 날, 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하는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벌금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고요. 최명기 원장님, 최순실 씨 측 관계자 얘기, 이게 최순실 씨 입장인지 아니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더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어떻게 생각할 논리를 반대로 하면은요, 네. 본인이 20년을 받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24년의 형을 내리기 위해서 본인이 20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기는 원래 뭐 무죄든 5년이든 10년만 받아야 되는데, 네. 자기가 10년의 형을 받으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5년이나 16년밖에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20년이 받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형을 갖다 높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척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방어해서 형을 낮게 받았으면 아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이 낮아졌을 텐데라는 네. 생각을 밑에 깔고 있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이 속마음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최순실 씨 본인만 알 수 있겠죠. 정확한 의미는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24년에 이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벌금을 무려 180억 원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김세윤 부장판사 얘기를 보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손 변호사님, 그럼 네. 180억 안 내기 위해서 그냥 3년간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건 꼭 박근혜 전 대통령만의 일은 아니고요. 네.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벌이라는 게 제일 무거운 게 사형이죠. 네. 사형 다음에 뭐 이제 금고, 징역, 금고, 벌금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형벌들이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형도 선고됐지만 함께 벌금형도 선고됐습니다. 네. 이게 그 뇌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네. 이렇게 되도록 특가법에 남아 있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려 18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노역장 유치라는 게 네. 뭐 구치소에 있는 그런 노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근데 노역이라는 게 뭐 굉장히 힘든 일은 아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거나 네. 뭐 심지어 봉투를 만드는 것도 네. 있고요. 우리 뭐 그런 보도는 네. 봉투 저기 종이봉투에 풀 붙이는 구속 기소하는 그 시각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 옥중 조사라고 하는 표현, 그 세 차례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조사를 못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요. 이례적인 일이죠. 일반적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네. 재수자라면 사실상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뭐 이런 재판을 거부하고 이런 사례 봤지만 네. 검찰 조사까지 사실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것도 이제 부장조사단 검찰도 굉장히 격을 높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조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갔고 그러나 다 거부를 당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서 검찰이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을 했는데요. 네네. 세 차례 모두 거절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더 이상 어떤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손 변호사님, 검찰 입장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세 차례 찾아가는 이른바 옥중 조사를 세 차례 시도했습니다만 모두 무산됐지만 이거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와 조사가 있는데요. 네. 조사라는 게 이제 수사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아하, 되겠습니다. 네네. 즉 조사, 즉 피의자 신문은요. 네. 직접 대면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네. 대면 조사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네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건요. 꼭 그 피의자만을 만나서 이제 그 묻고 답을 듣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하. 즉 다른 참고인들을 조사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네. 그리고 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계좌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거나 네. 또는 통화 기록 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록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조사를 거부했을지 몰라도 기타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수사는 아닙니다만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그들이 재판받기 전에 검찰에서 한 진술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진술을 잘 정리해서 모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역시 검찰의 임무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불명확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손소 변호사님이 조사와 수사의 차이점 명확히 구분해서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제 오늘 구속 기소가 되면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언제쯤 시작될까 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기소해서 4월 말을 첫 이 공판 준비 기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5월 초는 되어야 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기록을 받아보고 이 변호인이 준비가 되는 상태, 네. 그때를 이제 5월 중순으로 보는데 네. 이때 바로 본격적 재판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준비하는 건데요. 네. 이게 좀 어렵죠. 용어가 공판, 준비, 기일 네.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아하. 일단 기일이라는 게 이제 좀 그냥 날입니다. 네. 하는 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판이라는 게 형사 재판을 공판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공판 기일은 말 그대로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때 피고인 측도 나오고 그리고 또 검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은요. 말 그대로 정식 형사 재판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꼭 법정에서 하지도 않아요. 아, 다른 데서 할 그래요?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은 뭐 법정에서 하긴 하죠. 공판 준비 기일은 앞으로 이제 그
형사재판 절차가 좀 길 수 있고요. 네. 또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미리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네. 한다면 그 부분을 변호사, 주로 변호인이 나옵니다. 네. 변호인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변호인이 나오고 이제 검사 측이 나와서 판사가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미리 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제출할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하십시오. 네. 또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 측도 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거나요. 아니면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희 다음 재판 때는 이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이 또 공전, 네. 헛수고가 되니까 미리 양측이 제출할 증거가 네. 무엇이며 또 신청할 증인이 누구인지 등등을 미리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네.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공판 준비 기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재판이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 예견됐기 네네.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런 그 준비 과정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효과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공판 준비 기일은 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이 재판장 앞에서 앞으로의 재판 일정표를 짠다 이렇게 볼 수도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금요일 날에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뭐 보도를 다 접하셨을 겁니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재판부가 선고했는데 과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언론들이 과연 이 선고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있었을까, 전해 들었을까 하는데 관심이 쏠렸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떻습니까? 네, 지난 6일 오후 4시였죠.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결과가 나온 후에 이 최순실 변호사 측이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가서 이 최순실 씨에게 이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최순실 씨의 반응까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최순실 씨가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며 자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순실 측 관계자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변호인일 가능성이 크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징역 20년에 대통령의 징역 24년이 올려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크다.